혹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됐고요. 같은 해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이 됐고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준비한 사건은 방금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불과 45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분노할 만한 사건인데요. 통영의 한 화장장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사건은 2019년 5월 30일 오전 6시 40분 통영시 추모공원에 위치한 공설 화장장에서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화장장에 있는 시신 하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일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시신으로 발견된 이 남성은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사망한 남성은 다름 아닌 이 화장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공무직 직원 52세의 김 씨였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정말 너무도 우연히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돼요. 남편이 그날따라 휴대폰을 두고 출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직접 폰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고 남편의 직장에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화장장에 경찰차며 119 구급 차량이며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건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목을 맨 남편의 시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에 이 가족들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에게 너무나도 다정했던 남편이자 아빠였거든요. 대체 왜 남편이, 왜 우리 아빠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례식을 치르던 둘째 날 아내가 문득 남편 휴대폰을 확인 안 해봤는데 이런 사실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 김 씨의 휴대폰을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녹음된 파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들어봤는데 이게 김 씨가 가족들에게 남겨놓은 유언이었어요. 미안하다. 못난 사람을 만나서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정말 볼 면목이 없어. 다 내가 만나서 그렇겠지. 더 이상 억울해서 못 살겠다. 사랑해. 혹시 내 애들한테 웃을 짓을 하고 먼저 간다. 아빠가 그래도 울지 마라. 어떤 일 있어도 웃으면서 보내도 우리 공주들 웃는 모습 너무 예쁘다. 그렇지? 이런 유언, 이런 것들이 녹음이 돼 있었어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가족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남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가족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휴대폰을 뒤져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녹취 파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발견된 녹취 파일이 25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김 씨가 말했던 그 억울한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게 사망 한 달 전인 5월 1일부터 시작된 녹취 파일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을 진짜 가족들이 어떻게 끝까지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녹취 파일의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파일에는 사망한 김 씨가 한 남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모욕, 거기에 폭행을 당하는 소리까지 담겨 있었어요. 나는 남 얘기 안 하고 보고 그냥 그래도 기분 나빠. 나의 친구. 아깝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아니 몸매서 너 지금 짜빠져 있잖아. 짜빠자든가. X한테 무슨 대우해 주겠고. 지금 설명하니 그렇게 살았어. 나랑 좀 미안하다고 생각했거든. 부모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한 부모한테. 왜 부모를 탓한다 임마. 에이고 진짜 분위기다 진짜. 에이, 그렇게 살지 마겠어요. 그렇게 살지 마요. 여기에는 멱살을 잡힌 듯 상대방에게 놓으라고 외치는 김 씨의 목소리도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 떨리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얘기해라. 너 때문에 병원 갔다 왔다. 이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무엇보다 심각했던 상황이 담긴 녹취는 이 사망 전날이었던 5월 29일에 녹음된 파일이거든요. 김 씨가 얼굴을 심하게 얻어맞은 듯 악하는 외마디의 비명소리, 그리고 아이고 눈이야 라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
이렇게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을 들은 김 씨의 아내가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바로 남편의 직장 동료인 40세 최 씨였습니다. 12살이나 어린 직장 후배예요. 종종 이제 아내가 사무실에 들릴 때마다 인사도 하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도 나눴던 사람이라서 목소리가 익숙했던 거죠. 최 씨는 2019년 1월에 입사한 직원입니다. 입사 6개월도 안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남편을 괴롭혔던 가해자였던 거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최 씨는 김 씨를 괴롭혔던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사건의 판결문 내용, 그 외에 방송과 기사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사건의 경위를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최 씨는 사망한 김 씨와 같은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입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최 씨가 여기에 오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김 씨의 업무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계속 걸고 넘어지기 시작한 거죠. 업무 방식뿐만 아니라 김 씨가 뒷돈을 챙기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공병을 훔쳐서 팔아 넘긴다. 이런 의심까지 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갈등이 시작됐겠죠. 이런 갈등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요. 이게 어느 순간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판결문을 확인해 보면 재판부가 인정한 폭행과 폭언이 이 범죄 알림표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먼저 2019년 4월 19일 오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 씨는 김 씨가 화장장 이용객들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시비를 붙여요. 김 씨는 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최 씨는 믿지 않습니다. 김 씨가 자기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 됐다 그만하자 이러면서 자리를 피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도시락을 꺼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최 씨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국그릇을 집어 들더니 김 씨의 머리 위로 국물을 부어버려요. 여러분 같은 일을 당한다면 참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김 씨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말없이 국을 털어내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똑같이 상대해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최 씨는 또 따라 나가요. 집요하게 따라 나가서 김 씨를 괴롭혀요. 당시에 이제 김 씨가 밖에서 장례업체 관계자들이랑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때 최 씨가 김 씨한테 와서 막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대요. 심지어 상주들 앞에서. 그래서 업체 관계자가 지금 상주분들 계시는데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렸는데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네들 내가 왜 옛날 직장,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이랬는데 내가 왜 옛날 직장에서 쌈딱이라고 불렸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막 머리를 들이받았대요. 이게 뭐가 자랑이라고.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나요. 4월 30일 오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날은 이 모욕과 폭행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것도 화장장 주차장에서. 열려있는 장소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오전에 볼 수밖에 없겠죠. 최 씨는 일부러 손님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 공병 팔아서 돈 많이 벌었냐? 너는 하찮은 날강도의 도둑놈 새끼다. 오죽하면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진정하세요. 이렇게 말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최 씨는 계속 손가락으로 김 씨를 가리키면서 이 간사한 쥐새끼 같은 놈이 공병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서 혼자 이득을 챙겼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김 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요. 멱살을 잡아 끄는 등 김 씨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요. 이 공병에 관한 이야기는 5월 2일에 녹음된 파일에도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최 씨는 계속 공병 얘기를 해요. 공병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김 씨한테 너 네 부인이랑 같이 도둑질하지? 이렇게 모욕을 줍니다. 여기서 김 씨가 소리쳐요. 안 갖고 갔다고 몇 번을 말하냐. 왜 아내까지 도둑으로 보냐.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한 달이 지납니다. 최 씨는 이번에는 이제 업무 방식을 트집 잡기 시작해요.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10년을 일한 선배의 업무 방식을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폭언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른 동료를 비롯한 화장장 이용객들에게 다 들리게끔 폭언을 해요.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뭐하러 출근하려 그래. 으이구 부모 보기 미안하다. 쉬운 2살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나 같으면 미안하겠다. 죽는 게 낫지. 그리 살아서 뭐 하겠어요? 자신 있으면 때려보든가. 그리 살아서 뭐해. 고양이 마냥 빌빌대갖고. 그리고 사망 전날인 5월 29일이 됩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녹취됐던 그 폭행이 발생해요. 최 씨는 김 씨에게 의구 어른이 돼가지고 라는 말로 시비를 걸었고요. 김 씨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눈 부위를 폭행합니다. 지금 제가 쭉 들려드린 이야기들, 이거는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만 이 정도예요. 근거도 없는 뒷돈 받았다는 의심, 그리고 공병을 훔쳐 팔았다.
이런 의심만으로 최 씨는 정말 도를 넘어선 가혹 행위를 이어갑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항의했는데 돌아오는 건 폭행과 모욕뿐이었어요. 사실 정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김 씨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저 사람이 진짜 부정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그렇게 누군가를 때리고 욕하면서 난리를 칠 게 아니라 상부에 보고하거나 고발하면 그만이거든요. 그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에요. 근데 최 씨는 그러지 않았고요. 그냥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떤 모욕을 하는 그런 구실로 삼았던 거예요. 설사 진짜 김 씨가 그런 행동을 했었다고 해도,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도 최 씨한테 그런 행동을 할 권리는 없거든요. 제가 사건을 준비하면서 녹취를 듣고 또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건 그냥 최 씨한테 만만한 김 씨를 괴롭힐 만한 핑계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괴롭히는 행위 그 자체에 몰두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녹취를 들어보면 최 씨 스스로 자기가 뒷돈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김 씨가 이제 자기를 계속 이제 모함하니까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다가 나는 뒷돈 안 받는다, 네가 받지 내가 받냐, 이렇게 되묻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 씨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 나도 받는다. 나도 받으니까 너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다. 이렇게 답해요. 여기서 저는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건 제 생각인데, 최 씨 본인이 지금 본인이 뒷돈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도 자기랑 똑같은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나만 챙겨야 되는데, 내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저놈이 받으면 나는 그만큼 못 받는데, 이런 욕심이 괴롭힘과 모함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본인도 당당한 행위를 못하고 있으니 상부에 보고하지 못했겠죠. 겉으로는 뭐 김 씨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본인은 절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분노하고 있지만 실상 속을 까보면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수모를 감내하면서도 김 씨는 버텼어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건 당시 김 씨의 진단서하고 진료 확인서인데요.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몰래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 살펴보면 뇌진탕과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 또 다른 진료 기록에는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빈맥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랬겠어요. 이게 4월 초에 있었던 폭행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겪는 이 고통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상처가 너무 심해서 이제 맞으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조퇴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최 씨는 바쁜데 일을 안 하고 빠졌다 이러면서 책임감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또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가지고 지금 모함을 받고 폭언을 듣고 막 맞고 있는데, 그것도 6개월밖에 안 된 신입한테 왜 김 씨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걸까? 그렇지 않았어요. 김 씨가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부터 정말 열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화장장을 운영하는 시청 측에 이제 본인 상황을 알리고 도움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휴대폰에 있었던 그 녹취 파일 있죠. 여기에는 김 씨가 담당자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 요청,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무시해요. 근데 그 무시하는 것까지 다 녹취가 돼 있었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구타만 당하고 CCTV 달래도 안 달아주고 과장이나 계장이나 주사나 전부 다들 그냥 불구경하고 있고, 구타당해서 병원 다니고 이래도 신경 안 쓰고, 사람이 죽어나가야지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해주려나. 시청 담당 주사는 폭행이라도 좀 제재해달라는 김 씨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아니, 최 씨 본인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해요. 계속 일관되게. 그래서 이렇게 녹취를 열심히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증거를 남길 길이 없으니까. 담당자 하 과장은 단순히 김 씨의 요청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2차 가해까지 해요. 말로. 밑에 동생들하고 트러블 생기고 그러면 안 부끄럽냐. 나는 밑에 애들이랑 트러블 있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숙이고 다닐 것 같다. 내가 여기 1년 10개월 다 돼가는데 아무 다툼 없다. 네가 나이 12살 많은데 이 사람아. 이런 소리를 합니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 진짜 싫어요, 이런 거. 시청 담당 직원들은 녹취를 공개하기 전까지 뻔뻔하게 우리는 김 씨한테 폭행을 보고받은 적이 아예 없다. 김 씨가 우리한테 CCTV 설치 요구한 적 없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죠. 그러다가 이제 김 씨 폰에 있었던 녹취를 딱 들려줬는데 그땐 죄송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입을 닫아요. 그리고 끝까지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두 사람, 그러니까 최 씨와 김 씨는 공무직 근로자로 통영시 화장장에만 일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근무지 이동이 불가했다. 이런 말만 합니다. 왜 폭행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왜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막말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반성들 하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발. 이런 시청의 대응에 관해서 김 씨의 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는 이 괴롭힘에 대해서 아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알게 됐대요. 다만 이게 폭행까지 있었던 거는 사망 이후에 알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차례 시청을 찾아가서 아내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때도 담당자들은 모르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대요.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디 여자가 남자들 일하는데 끼어드냐. 12살이나 어린 사람한테 당한 게 자랑이냐. 쪽팔리지도 않냐. 피해자의 가족에게 이건 뭐 거의 범죄자보다 더한 수준이죠. 이런 수치심을 주는 대답. 그 대답만 합니다. 도움을 청할수록 어쩌면 피해자 김 씨는 더 많이 괴로워지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더 고립되는 느낌? 어쩌면 자신을 모함하고 때리는 최 씨보다 잘못된 걸 외면하고 피해자의 잘못과 모자람으로 돌리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시청 공무원들이 김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김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김 씨가 사망하자마자 최 씨는 바로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화장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딸의 주장에 따르면 시청 측이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건 물론이고 경찰도 이걸 단순 자살 사건으로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해요. 심지어 녹취까지 받아놓고 최 씨도 불구속 처리됐고요. 그러자 김 씨의 딸은 가해자 최 씨에 대한 심판과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합니다. 20만은 채우지 못했지만 13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이 사건이 관심을 끌게 된 거죠. 그제야 관할 경찰은 사건의 사인은 물론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어요. 그러면서 아직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검안, 유족 및 참고인 조사만 진행이 됐다. 조만간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받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제 재판 내용 전해드릴게요. 경찰은 최 씨를 폭언 및 폭행, 상해 혐의, 그리고 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해서 수사를 벌였어요. 그리고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최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요. 그리고 방송에 나왔던 최 씨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김 씨가 사망하고 내가 결부될 줄 생각도 못했다. 생각도 못했는데 왜 김 씨 사망하고 회사를 그만두죠? 괴롭힘에 의해 사망까지 간 게 아니냐는 식의 기사가 나와서 억울했다. 나는 머리에 국 부은 적 없다. 사망 전날 폭행도 없었다. 맞은 게 아니고 서로 그냥 싸운 거다. 폭행이 언급된 대화는 녹취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다. 죽음에 대한 책임감은 없다. 최 씨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요즘에 3시간씩밖에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렇게 괴로워했다고 해요. 시청 공무원들처럼 끝까지 사과나 반성의 말은 없었습니다. 사망 1년이 지난 2020년 5월 15일 1심 1차 공판이 열렸고요. 재판이 길게 이어져요. 6개월 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3차례 폭행, 3회에 걸친 모욕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죄를 선고했어요. 이것도 이제 녹취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만 얘기를 한 거겠죠. 재판부는 최 씨가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힙니다. 그래도 징역 1년이에요. 한 집안의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대가로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최 씨는 항소합니다. 1년이 너무하다고. 결과적으로 항소는 기각되고 원심이 유지됐어요.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2022년 6월 대법원 상고심도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김 씨 사망 3년 만에 최 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1년.
이후에 통영시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고 당시에 도움 요청을 받았던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히긴 했는데 감봉 이하의 경징계에 그쳤다고 해요. 괴로움을 겪던 사람은 결국 가족들에게 괴로움을 남기고 본인이 괴로움을 겪다가 떠났고요. 타인을 괴롭게 하고 또 그 괴로움을 외면하면서 상처 줬던 사람은 늘 살아오던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보내고 있죠. 적어도 본인들 내면에선 알 거예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근데 그 내면에서 들리는 잘못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구실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강아지들도 주인을 때리면 미안해 하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